안녕하세요. 이나무의 품질잡이 양쌤입니다. 여러분들을 품질경영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모수와 통계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통계량으로부터 모집단의 추정은 모집단에 무엇을 알기 위한 것인가 이렇게 얘기했죠. 예, 통계량은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당연히 어떠한 모집단에서 우리가 표본을 뽑죠. 그럼 이 뽑은 표본이 이 표본에서 우리가 정보를 채취한 것을 통계량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통계량은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죠. 예, 이 통계량을 통해서 모집단을 추론하는데 모집단에 무엇을 추론하냐 하면은 모집단의 품질 특성을 모수라고 하죠. 예, 파라메타라고 합니다. 이것을 추론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통계량으로부터 모집단의 추정은 모집단의 모수를 알기 위한 것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 다음 데이터에서 중위수는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중위수는 전체적으로 가장 가운데 있는 값인데 데이터가 짝수이면 가운데 있는 두 수의 평균이 되죠. 자, 그러면 이 데이터의 숫자를 보면 8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짝수니까 가운데 있는 두 수를 평균을 내야겠네요. 가운데 두 수를 평균을 내기 위해서는 숫자를 오디널 데이터로 나타냅니다. 즉 순위 데이터로 나타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여기서 뭐 굳이 시험에서 순위 데이터를 나타낼 필요는 없으니까 최대 최소씩 서로 소거를 해나가면 됩니다. 즉 가장 작은 2.8과 6.3을 소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3.4와 5.9 그리고 또 3.4와 5.7이 되겠네요. 이제 가운데 두 개가 남았습니다. 둘 다 4.5와 4.5가 됐죠? 네, 저 두 개는 평균 내봐야 당연히 4.5가 되겠네요. 5번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불편분산의 제곱근은 즉 루트 v는 즉 표준편차 s죠. 모분산의 불편 추정량이다. 표준편차 보고 모분산의 불편 추정량이라고 하면 안 되죠. 틀렸네요. 모분산의 불편 추정량은 당연히 v가 되죠. 즉 표본 분산이 불편 추정량이 됩니다. 즉 ES제곱은 시그마 제곱의 추정량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어떤 모수를 추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통계량을 추정량이라고 합니다. 예, 모수를 추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통계량이 모수의 추정치가 되죠. 예, 그것이 바로 통계량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맞는 말이 되겠네요. 그리고 표본으로부터 계산하는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편차, 모조리 표본자가 들어가 있죠. 예, 이렇게 표본 패밀리들을 바로 통계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집단의 특성을 수량적으로 표시한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편차 등을 앞에 다 모자가 들어가죠. 네, 이렇게 모자가 들어가면 그것을 바로 모수라고 합니다. 6번 중심위치의 척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중심위치 척도니까 바로 모평균을 얘기하죠. 예, 자 그러면 모평균에 관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한번 볼까요? 1번 완전히 좌우대칭이다. 완전히 좌우대칭이면 이등변화학형이라는 얘기죠. 이때의 특징은 예, 산술평균과 중앙값과 그리고 최빈수는 무조건 같아야 합니다. 물론 미드레인지도 같아야 되겠죠. 정점이 상측으로 치우친 분포에서는 정점이 상측으로 치우쳤다는 얘기는 이런 형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쪽이 뭐가 됩니까? 예, 최빈수가 되죠. 그리고 중위수는 무조건 가운데 있고요. 최빈수의 반대에는 평균이 쓰는 그런 구조가 된다고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죠. 자, 그럼 이제 내용을 보죠. 상측으로 치우친 분포에서는 산술 평균은 중앙값보다 작다. 당연히 맞네요. 정점이 하측으로 치우친 분포다. 정점이 하측이면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가 되죠. 예, 에서는 최빈값이 중앙값보다 작다 그랬는데 여기가 바로 뭐가 됩니까? 예, 최빈값이죠. 그리고 중앙값은 항상 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x바는 반대에 쓰죠. 예, 최빈값이 중앙값보다 작은 거 확실합니다. 네 번째는 산술평균과 중앙값, 최빈값이 상이한 값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즉 다르다면 요 모형이 아니면 요 모형이 되겠죠.
최빈 값이 항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형태가 됐던 문자 그대로 중앙값입니다. 중앙값은 늘 가운데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번 1000개의 데이터를 평균을 산출해서 3.54를 얻었다. 추가로 5.5라는 데이터가 간척되었다면 총 1001개의 데이터의 평균은 얼마냐? 예, 지금 1000개의 데이터의 평균을 산출했다는 얘기는 이거 옛날 문제인데요. 이렇게 되는 거죠. x바가 3.54인데 시그마 x를 1000으로 나눴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시그마 x는 이거 곱하니까 3540이 되네요. 네, 3540이 되는데 근데 추가로 5.5라는 데이터를 얻었다 그랬으니까 다시 x바를 계산하면 3540에 5.5를 더해서 1001개로 나누면 되겠죠. 네, 그러면 3.54196이 됩니다. 네, 답은 1번이 되겠죠. 네. 9번 중심 경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역시 모평균에 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1번 명목 척도와 서열 척도로 측정된 변수는 중심 위치의 계산이 중요한 의미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예, 여기서 문제가 나왔네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명목 척도와 서열 척도는 단순한 순위나 구분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통계량이 의미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중심 위치로 사용되는 통계량은 최빈값, 중앙값, 산술평균 등이 있다. 이것은 패밀리죠. 그리고 셋째, 하나의 변수에 관한 자료의 중심적 경향 분석은 자료의 분포를 대표하는 단일 수치를 찾아내는 것이다. 중심적 경향을 분석하는 것은 X바도 있고 메디안도 있고 최빈수도 있고 미드레인지도 있는데 이것을 하는 목적이 뭐냐? 단일 수치 U를 추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정치라고 그러죠. 이 추정치는 오직 하나의 참값인 모수 U를 추정하는 데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반드시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넷째, 자료가 어떤 값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려는 것으로서 자료 분포의 중심이 되는 그 값을 당연히 중심적 경향이라고 합니다. 왜? 중심이니까요. 그러므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0번 측정된 데이터에 대한 산포를 측정하는데 널리 이용되고 있는 통계량으로 산포를 측정하는데 널리 이용된다 그랬으니까 S나 S제곱이 되겠네요. 그런데 각 데이터들과 산술평균의 차이라고 했습니다. 즉 각 데이터들과 산술평균의 차이라면 오차가 됩니다. 이 오차에 대한 제곱값을 계산하여 오차 제곱이네요. 모두 합한 후 그랬으니까 오차 제곱 합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런 형태의 값이 됐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자유도로 나누고 즉 제곱합을 자유도로 나누고 그 값에 대해서 다시 제곱근을 취했다. 얘도 루트를 씌웠죠. 결론적으로 이 안의 값이 V가 되는데 V에 루트를 씌웠으니까 이것은 표준편차 S가 되겠네요. 그래서 표본 표준편차가 답이 됩니다. 12번 두 대의 기계 AB로부터 생산된 제품에서 각각 표본을 뽑아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했더니 X바 A가 15이고 X바 B가 50이 되었습니다. 이때 표준편차 A가 5이고 표준편차 B가 5일 경우에 평균치의 차이는 좀 크게 나타났네요. 그죠? 예. 변동계수를 이용해서 기계 AB로부터 생산된 제품의 산포도란 얘기는 산포의 그림이란 얘기입니다. 이것을 비교한 결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었죠. 예, 변동계수를 이용하는 문제인데 시험 문제가 12년에 나오고 19년에 나오고 두 번이나 나왔죠. 결국 이거 두 문제짜리네요. 자, 어쨌든 산포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변동계수를 구하는데 변동계수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변동계수는 CV. 예, CV는 어떻게 돼요? 컨트롤 C, 컨트롤 V. 기억나시죠? 그래서 V를 C로 쫙 자르면은 일단은 여기가 뭐가 됩니까? X바가 되고요. 여기 위에가 뭐가 됩니까? 윗변이니까
표준 편차 S가 되죠. 그래서 X바분의 S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계산하면 얘는 15분의 5가 되고 얘는 50분의 5가 됩니다. 당연히 A가 크고 B가 작네요. 그러므로 이 값은 보시다시피 이것은 S가 X바보다 크면 클수록 쫙 벌어지는 형태가 되죠. 그러니까 나쁜 거죠.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A가 B보다 값이 크므로 당연히 A가 B보다 삼포도가 크다라고 평가를 하셔야 합니다. 13번 어떤 집합의 구성원소가 2, 4, 6, 8, 10일 경우에 동일한 변이계수를 갖는 집합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 이 변이계수는 coefficients of variation으로 되어 있죠. 결국은 이 단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이계수는 변동계수를 따르게 번역한 말입니다. CV가 되죠. 결론적으로 이 CV가 같은 값은 이렇게 얘기했죠. 예, CV는 기본적으로 단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 이유는 X바분의 S가 되는데 이것도 1차 정률 모함수가 되고요. 원래 분사는 2차 정률이지만 얘는 루트를 씌웠기 때문에 얘도 1차 정률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1차 정률이기 때문에 단위가 서로 약분이 돼요. 그래서 단위가 약분돼서 단위의 영향을 안 받는 값이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효과적인 비교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그러한 형태의 문제가 나온 거죠. 자, 여기서 이것이 어떤 형태의 특성이냐 하면은 일단 뒤에서 학습을 하겠지만 이렇게 얘기가 되죠. 즉 어떠한 수 x가 ax 플러스 마이너스 b로 변할 때 변동계수가 어떻게 바뀌냐 하면요. x일 경우에는 당연히 ex분의 vx의 루트가 되죠. 그리고 ax 플러스 마이너스 b는 ax 플러스 마이너스 b분의 vax 플러스 마이너스 b의 루트가 되는데 이것은 이렇게 되죠. u분의 시그마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반면에 얘는 어떻게 바뀌냐 하면은 a뮤 플러스 b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우선 요 자체가 루트 vax랑 같습니다. 왜냐하면 b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a 시그마 a 뮤 플러스 b. 자, 여기서 b가 0이라면 b가 없으니까 당연히 이건 어떻게 됩니까? a가 약분돼서 u분의 시그마가 되죠. 그렇지만 b가 0이 아니라면 b 때문에 이 값은 나눌 수가 없죠. 결론적으로 이 값과 이 값은 달라지게 됩니다. 즉 확률분포에서 배수의 역할을 하는 시그마는 사실은 CV에서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만은 평균치가 이동이 되게 되면 영향을 준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이 내용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 4, 6, 8, 10과 4, 6, 8, 10, 12는 어떤 관계냐 하면 얘는 x 플러스 2입니다. 이 값과 이 값은 변동계수가 당연히 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 값의 평균은 6입니다. 그러므로 이 값들의 편차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0, 2, 4가 되죠. 네, 그러면은 일단 vx가 얼마가 되냐 하면은 편차의 제곱을 다 더하면 16 플러스 4 플러스 4 플러스 16이 되고 나누기 5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유도니까. 그러면 이 데이터는 40을 4로 나누는 것이 되니까 기본적으로 얼마가 됩니까? 10이 되죠. 예, 그러므로 CV는 6분의 루트 10이 됩니다. 자, 이것이 문제죠. 그러면 1번 문항을 보면은 x 플러스 2니까 저 평균이 8이 되고 똑같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0, 2, 4가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8을 빼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0, 2, 4가 되죠. 결론적으로 이 값은 vx가 똑같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때 CV는 표준 편차인 루트 10은 동일한데 밑에 분모가 8로 달라지게 됩니다. 결국 이 값과 이 값은 달라지죠. 그래서 이 값과 이 값은 달라지게 되는데 반면에 2번은 이것은 이 자체를 2분의 x를 한 것입니다. 즉 2를 2로 나누면 1이 되고요. 4를 2로 나누면 2가 되죠. 10을 2로 나누면 5가 되니까
이것과 이것은 크기의 차이만 존재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2번 문항을 계산해보면 평균이 3이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가 되는데 이것의 Vx는 4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4가 되고요. 역시 나누기 4가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4분의 10이 되죠. 자, 4분의 10이 되는데 이것을 CV는 루트 10과 이쪽이 루트 4가 되고요. 곱하기 현재 이 평균은 3이 되죠. 그러니까 X바가 3이 됩니다. 그러면 2, 3은 6이 되니까 결국은 이걸 계산하면 6분의 루트 10이 되죠. 보시다시피 이 값이 같아졌습니다. 즉 단순히 배수가 되면 무조건 CV는 값이 같아지고 그리고 배수가 아닌 이렇게 평균치동이 발생하게 되면 이렇게 값이 달라지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값은 당연히 2분의 x 플러스 2가 되니까요. 얘하고 얘는 당연히 변동계수가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달라지고 이것도 달라진다는 얘기죠. 얘는 어떻게 되나요? 13579로 가니까 x-1이 되죠. 역시 이 값과 이 값은 변동계수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아직까지 확률 변수를 학습하지 않은 분들은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사실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확률 변수의 학습이 끝나고 나면 이 13번 문제의 풀이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한 얘기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14번 100개 데이터의 평균과 표본 표준 편차가 각각 3.55와 0.25다. 그러면 x바가 시그마 x 나누기 100인데 3.55고 표본 표준 편차를 그랬네요. 표본 표준 편차를 했으니까 제곱합은 99 곱하기 s제곱이죠. 0.25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뭐냐? 시그마 x 제곱 마이너스 m분의 시그마 x의 제곱이라는 공식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로 출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가 되죠. 왜냐하면 표준 편차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 구하거든요. 표준 편차는 수학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분산이나 제곱합을 써야 되는데 모든 연산은 제곱합을 기준으로 하니까 제곱합을 일단은 옮겨 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 보면 시그마 x바 x라는 건 나오니까 이거 하나만 지금 미지수가 되죠. 그럼 풀 수가 있거든요. 그럼 시그마 x 제곱은 99 곱하기 0.25의 제곱 플러스 100분의 355의 355죠. 넘어가니까 시그마 x는 355 이렇게 되니까 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266.4375가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건 이제 추가로 5.5라는 데이터가 압축되었다. 이게 x가 하나 늘어났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원래 여기서는 이제 계산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값인데 얘가 바뀌기 때문에 이걸 쓸 수가 없어요. 이걸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지금 이렇게 푼 거죠. 이 데이터 때문에 x바도 바뀐다. 그러니까 x바를 다시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수정된 x바는 얘가 지금 355니까 추가로 5.5가 됐잖아요. 그럼 355 더하기 5.5를 101로 나눠야죠. 그러면 3.56931이 됩니다. 자, 물론 시그마 x를 다시 쓸 수도 있는데 저게 더 쉬울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해야 되니까 추가된 시그마 x는 360.5 이게 더 정확하겠죠? 이건 지금 계속 무리수가 되니까 값이 틀리게 나올 확률이 높네요. 자, 그러면 이제 새로 계산되는 제곱합은 어떻게 되냐면 새로운 제곱합은 SS는 시그마 x 제곱에서 이 공식으로 풀어야 되잖아요. 그럼 시그마 x 제곱이 얼마냐? 이게잖아요. 그러면 1266.4375에다가 하나가 늘었죠. 5.5가 늘었으니까 5.5의 제곱이 또 플러스가 돼야 됩니다. 거기서 마이너스 데이터는 101개인데 지금 360.5잖아요. 360.5의 제곱을 빼주면
새로운 제곱합이 나옵니다. 9.95235가 되네요. 새로운 제곱합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제 표준편차는, 그러니까 이것을 계산하려면 칸이 없네요. 그래서 S는, 자, 그러면 루트 제곱합을 9.95235를 100으로 나누면 되죠? 0.31547이다. 여기 답이 이게 나오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값이 나오게 됩니다. 어차피 뭐 비슷한 값이 저거밖에 없죠. 15번. 다음의 표는 n 이퀄 30개의 데이터로부터 구한 최소값 1, 4분의 2, 4분의 3, 4분의 최대값을 순서로 나타낸 것입니다. 설명이 틀린 것은, 이렇게 분기로 나타난 것은 상자 그림에 관한 문제입니다. 또는 쿼러 데이터에 대한 그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상자 그림으로 한번 내용을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값이 1.7이라고 그랬고요. 1, 4분의 수가 3.5라고 그랬죠. 그리고 2, 4분의 값은 5점입니다. 이 2, 4분의 값이니까 이것이 메디안이 됩니다. 그리고 3, 4분의 값이 8.7이 되고요. 가장 큰 값, 즉 4, 4분의 값이 13.5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네 가지로 등분이 되면 결국은 쿼러 데이터가 되죠. 예, 첫 번째 이 간격은 1.8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간격은 2.7이 되나요? 그리고 이 간격은 3.5가 되네요. 그리고 이 간격은 4.8이 됩니다. 굉장히 멀리 떨어졌네요. 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표본의 범위는, 즉 레인지는 당연히 최대에서 최소를 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8이 되죠. 상식적인 문제네요. 표본의 평균은 지금 현재 데이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데이터가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는 이쪽 거리 데이터들이 짧죠. 그러면 이렇게 하측에 최빈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측에 최빈수가 있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평균은 가장 반대쪽에 서게 되죠. 평균이 반대쪽에 서게 되면 메디안은 무조건 가운데 있으니까 메디안보다 X바가 크네요. 즉 X바가 메디안보다 큰 거 맞습니다. 범위의 중간은 7.6이다. 범위의 중간은 미드레인지죠. 미드레인지 구하는 건 다 아시죠? 예.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더한 뒤에 둘로 나누면, 즉 중앙값의 계산 방법과 반대로 하면 되죠. 예, 그러니까 이 값을 구하면 15.2를 둘로 나누니까 7.6이 되네요. 그러니까 맞죠? 예, 네 번째는 어려운 문제가 나왔네요. 표본의 외도 계수는, 외도라는 거니까 치우침도죠. 음의 값이 된다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외도가 음의 값이 되려면 마이너스 쪽이 멀리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평균을 놓고 봤을 때 이 거리가 이 거리보다 월등히 길기 때문에 당연히 음수가 나오죠. 근데 현재는 지금 현재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X바를 기준으로 플러스 쪽이 굉장히 데이터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지금 양의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얘기가 틀린 얘기가 되겠네요. 여태까지 나오지 않던 문제가 갑자기 출제가 되기 시작한 걸로 미루어 봐서 이러한 형태의 문제들이 여러 문제가 있을 공산이 큽니다. 문제를 지금 설명한 내용들 전체를 통해서 잘 봐두셔서 이러한 문제가 나오면 틀리지 마세요. 16번 히스토그램을 작성하기 위해서 도수표를 만들려고 합니다. 계급의 폭은 0.5로 하고요. 제1계급의 중심치가 7.9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도수표라는 것은 이와 같은 막대 그래프를 나타낸 것을 도수표라고 하는데요. 이 거리를 기본적으로 계급의 폭이라고 합니다. H라고 그러죠. 이 폭을 0.5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소구간의 최대에서 최소를 빼면 이 자체가 H가 되는데, 물론 이게 전체 데이터가 아니라 소구간입니다. 그러면 이 값이 바로 0.5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 값들은 각각 우리가 소구간의 메디안으로 보통 표기를 합니다. 즉 소구간의 중위수로 표기를 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도수표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1계급의 도수표의 중심값이
7.9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범위는 7.9가 되려면 이 폭이 0.5가 돼야 되니까 0.25를 더하고 0.25를 빼면 되죠. 그래서 7.65에서 8.15가 이 범위가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더해서 둘로 나누면 당연히 7.9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의 계급 구간에서는 여기도 0.5를 더하고 각각 다 0.5를 더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0.5를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8.4가 되죠. 0.5를 더하니까 당연히 8.15에서 8.65가 되겠죠. 예. 그러면 이 두 개를 더해서 둘로 나누면 당연히 8.4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묻는 것은 제3계급의 경계치니까 다시 0.5를 더해가면 8.9가 됩니다. 그러면 3계급은 다시 0.5씩이 플러스 되니까 8.65에서 9.15가 되죠. 그래서 이것이 제3계급의 경계치가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것은 제2계급, 제4계급, 제5계급의 경계치가 되겠네요. 이 히스토그램에 대해서는 품질경영에서 상세히 설명을 해놓았으니까 품질경영의 품질경영 수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품질을 개선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측정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측정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통계적 품질 관리를 통하여 측정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끝까지 학습하셔서 훌륭한 품질 엔지니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홍콩 파이팅!